본격적으로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이렇게 공개된 게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장면 뽑아봤거든요. 판도라가 뽑은 첫 장면 보고 오시죠. 경의하는 최고領導者 동지께서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привет. 전용 열차인 태양호를 타고 러시아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사실 전용기는 익숙한데 전용 열차는 조금 생소하거든요. 아니 우선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이어지면서 자신들의 일단 안위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공포스러울 정도로 예민하죠. 그래서 비행기 안 타죠. 또 보유하고 있는 비행기가 그렇게 장거리를 바로 갈 수가 없잖아요. 중간 급유도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전용 열차인데 이 전용 열차가 그냥 8량, 12량 한 세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50량 정도, 안팎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만 보관돼서 그거 타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군데에 보관하고 있다가 어느 쪽에서 가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북한의 이 수반 입장에서는 가장 적합한 이동 수단이 열차일 수밖에 없다. 경호상의 그렇죠. 이유로, 안전상의 이유로.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잖아요. 친한 나라가 몇 개 없잖아요. 고작 해야 정상회담 가면 어디 가겠어요? 러시아 아니면 중국 가죠. 그러니까 열차로 가능한 거예요. 미국을 가겠습니까? 어디 프랑스 파리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차도 많이 이용하는 거죠. 푸틴 대통령 하면은 평소에 지각대장으로 유명하잖아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무려 5,300km를 달려와서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김정은 위원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봐야죠. 저는 사실 북러 정상회담은 완전히 그 국제 외톨이들의 잘못된 만남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전체 유럽하고 지금 러시아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외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약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북한에까지 손을 내밀게 된 거예요. 북한과 러시아는 과거서부터 모든 어떤 무기 시스템이 주격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탄이나 탄약이나 이런 게 이제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러시아 푸틴이 30분 전에 도착을 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푸틴의 절박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다. 과대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저도 외교 현장에서 푸틴 대통령과 우리 정상이 만나시는 걸 몇 번 제가 수행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다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그 장소가 버스토치니는 푸틴이 아주 애정하는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애정하는 공간에 손님이 오는데 손님이 먼저 도착하고 자기가 뒤에 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너무 과대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 손님보다 늦는 때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북한이 러시아에게 원하는 건 뭘지 짚어보겠습니다. 판도라가 꼽은 두 번째 장면 바로 보시죠. 이것도 있고 보조 비행체까지 포함해서 8m네. 이게 화염. CNN에서는 우주기지를 시찰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두고 호기심 많은 소년 같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도울 거냐 취재진이 묻자 푸틴 대통령 그게 김 위원장이 우주기지에 방문한 이유다 라고 답을 했어요. 과연 러시아가 기술을 줄지 준다면 어디까지 줄지. 저는 이게 북한의 김정은도요. 2021년 1월 달에 8차 당대회를 엽니다. 그 8차 당대회 가장 중요한 결정서 중에 하나가 국방력 발전 5대 과업을 제시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미사일 쏘고 다연장포 쏘고 SLBM 쏘고 다 쏘는 거예요. 근데 그 5가지 과업 중에 유일하게 안 되고 있는 게 2가지입니다. 하나가 바로 정찰 이동 계속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핵 추진 잠수함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가서 이 2개의 기술을 받는 것이 자기한테 절대절명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는 굉장히 많은 중대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획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장소를 왜 했겠습니까? 우리의 협력 관계가 그냥 재래식 무기를 왔다 갔다 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 최첨단까지 갈 것이다라고 하는 정무적인 쇼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려가 많이 됩니다만은 실제로 제가 볼 때 군사 안보 측면에서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에게 중요한 전략 자산을 넘기는데 그렇게 쉽게 되던가요? 이미 갔을 것이다라고 긴장 상태를 점점 더 강화시키는 것, 그리고 더욱더 호전적인 발언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에 무엇이 도움이 될지 한번 성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그게 잘못된 접근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는 북러가 더욱더 공고해지는 것조차도 뭐 윤석열 정부가 뭐 한미일 안보 협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엉뚱한 지금 그 비판을 하고들 계셔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난하던 민주당 인사들은 지금 북러 정상회담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물한 개구리식 단견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북러 정상이 만나도록 만든 1등 공신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념 외교, 진영 외교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을 초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북한의 핵 미사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찰 위성 기술까지 이제 러시아로부터 만약에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이걸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협력을 그 비판의 화살을 글로 돌리냐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뭐 북러 편드는 거냐? 뭐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뭐냐면 너무 단선적이고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보수 정부 있었잖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MB 정부도 있었고 박근혜 정부도 있었고 세 가지는 안 했거든요. WMD 체계에 들어가는 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안 했고 그다음에 한미일 군사동맹 안 했어요. 그다음에 뭐 전술핵이고 배치 이런 거는요 극소수 의견이었어요. 일거에 그냥 이 금단의 벽을 넘어버린 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한미일 동맹을 막 내놓고 이렇게 하고 러시아를 거의 적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중국도 가장 예민한 힘에 의한 현상 명령 이거 미국 얘기거든요. 중국 압박할 때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서 얘기해서 중국을 자극하고 이렇게 되면서 여기엔 이제 긴장과 군사적 대결 이했다는 것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과거 탈냉전 시대의 동굴에 갇혀 있는 정세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되고 지금까지 하나의 국면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냉전이 50년 옵니다. 탈냉전이 30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냉전이 10년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국가 안보를 책임진 사람은 그 국제 정세의 국면에 따라서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겁니다. 냉전 시대에는 당연히 한미동맹 중심으로 경제 발전해 옵니다. 탈냉전 시대에는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북한하고도 잘 지내고 일본하고도 잘 지내고 근데 그게 지금 다 끝났잖아요. 끝나고 신냉전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김정은과 푸틴의 이 왕따 동맹을 보면서 이 세상이 바뀌었구나라고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기승전 탈냉전의 향수에 빠지면 안 된다. 제가 탈냉전 때 햇볕 정책 했던 거 다 아시잖아요. 탈냉전이 끝나고 신냉전이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거고 정세가 바뀌면 해법이 바뀐다는 말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이 지점이죠. 두 정상의 만남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 우리 안보에 미칠 파장, 영향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도라가 뽑은 마지막 장면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반전사주 전선에서 언제나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다시 이 기회를 빌어서 확언하는 바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반제국주의 전선은 한미일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미일 대 북중러 이 대결 구도가 선명해지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우리가 그만큼 어렵죠. 강대국 사이에서 그 경쟁 사이에서 한반도라는 요 지정학적 위치와 주변국의 관계상 이거는 우리가 짊어지게 돼 있어요. 그 위험성을. 그래서 국제 외톨이들의 만남 정도로 이것을 폄하하고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폄하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평화회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줄기차게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북한이 사실은 굉장히 핵무기 고도화시키는
그 빌미와 시간과 자금을 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북러가 가까워지는 거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완벽한 넌센스라고 봐요. 예, 의장님. 국익의 관점에서 보면 저 말씀하신 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우리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쌓아왔던 최고의 외교 정책은 균형 외교였습니다. 노태우 대통령부터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북방정부도 시작을 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지평을 넓혀서 우리의 국익을 계속 높여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는 거의 외교가 몰빵입니다. 러시아는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을 관리를 해왔죠. 근데 그 카드가 완전히 없어졌죠. 지금 중국은 보십시오. 중국은 반 이상 날아갔습니다. 한미일 동맹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의 전략적인 가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면 우리가 스스로 벽을 세우지 말고 대화를 다방면을 갖춰서 하면서 우리의 주도성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계속 피동적으로 당하고만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한 탈냉전의 동굴에 갇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균형력을 말씀하시는데 탈냉전은 우리 대한민국이 균형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죠. 지금 계속 짙게 들이오는 먹구름을 보면 이게 신냉전의 대결 구도가 고착화되는 거라면 편승 해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랑 붙어서 어디랑 힘을 합쳐서 어떻게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국가에게 맞는지 선택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럼요. 편승 해결을 함부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좀 그건 마음이 안 좋은데요. 한 문제 개념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70년대, 이게 탈냉전의 동굴에 60년대가 같이 있어서 그런 아닙니다. 거다. 자, 탈냉전의 시각에서는 편승이 아니에요. 마치 무슨 지금 한미일 이 이야기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에서의 관전 포인트 중국입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중국은 양국 사이의 일이다, 두 나라 간의 일이다라면서 즉답을 피하고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북중러 구도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 어떻게 전망하세요? 중국은요, 지금 굉장히 묘한 위치입니다. 북한하고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워낙 고립돼 있고 비판을 받는다는 거를 중국이 너무 잘 알죠. 중국은 지금 많은 나라들 뭐 1대1론이 뭐니 해가지고 이제 경제 협력을 통해서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를 잡아보겠다고 하는 건데 이럴 때 우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든지 실무회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중국과의 돌파구를 마련할 거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그것도 좋은 기회예요.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또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어떤 그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 또 러시아, 중국 관계가 똑같지가 않죠.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해관계를 합쳐주고 묶게 해주냐 이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 원인 제공을 너무 섣부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승전 윤석열 정부야. 봐보세요. 기승전 어떻게 원인 제공을 다 하시는 분이 왜 러시아, 북한이 보세요. 고립된 나라들이 하는 7년 차까지 만드신 분들이. 외교에서 대통령의 한마디는 정말 천근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갖고 오는 파장이 어떨 때는 전쟁으로 또 어떨 때는 협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연하게 해서 뭔가 외교적 실리를 찾을 수 있다. 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봉쇄해 놨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미 이제 이번 연말 전에 한중일 정상회의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리창 총리랑 윤석열 대통령이 회담을 했잖아요. 했으면서 저는 그 자세가 저는 이제는 필요한 자세라고 보는데 중국 정부 앞에서 중국이 잘못된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우리 원칙을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중국 비위만 맞추려고 거기서 그냥 다른 이야기 하잖아요. 중국은 업신여겨요. 지난 정부에서 그랬어요.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 경쟁이 붙었기 때문에 이 판에서 우리가 편승의 선택을 하더라도 당연히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디리스킹 아닙니까? 중국과 관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연말까지 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중국도 아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훨씬 더 전향적인 자세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